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39만 3,097명이 확진되면서 이틀 새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오늘 오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으로 압축하고 오늘 현장을 방문한 뒤 이번 주말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58명을 포함해 민간인 780명이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휴전 협상은 진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측은 합의로 현재 상황을 조속히 끝낼 수 있다고 압박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거짓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같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에게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중고차 업계를 위한 상생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아침 기온이 한 자리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이미 15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3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5만 명가량 줄었지만 증가세는 확연합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만 3,09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전날보단 15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땐 1.5배, 2주 전보단 1.6배 늘어나 확연한 증가세로 그제 확진자 62만 1,328명을 합치면 이틀 새 100만 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급증세를 보인 사망자 수도 문제입니다. 어제 발표된 사망자는 하루 새 265명 늘어난 429명으로 사상 처음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 사이에 증가한 것은 아니고 사망 시기의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말. 위중증 환자 역시 1,159명으로 열흘 연속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국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 역시 65%로 증가 추세입니다.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이전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시간 제한을 오후 12시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 확진자 폭증이 이어지면서 사적 모임 인원만 8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정점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점이 다소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섣부르게 방역 조처를 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벤커코브 WHO 기술팀장은 현지 시간 16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상당히 줄었는데도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까지 우리가 본 코로나 바이러스 중 가장 전파력이 높다며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는 동시에 백신 접근과 접종이 고르지 못한 탓에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4명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인사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 현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지 8일 만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24명의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아마추어 정부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오로지 철저한 프로로 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분야를 담당할 경제 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간사로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와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고산 A팀 벤처스 대표를,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발표된 기획조정과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 1분과를 포함해 총 7개 분과 인수위가 완성됐습니다. 명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위주로 해서 인선을 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대변인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의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겠다는 인수위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오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MB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협의체인 쿼드 가입도 모색하겠다는 공약을 냈었는데요.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쿼드 가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취임 이후에 통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오후 쿼드 가입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2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특별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디 총리도 지정학적인 지역 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쿼드 가입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하며 협력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쿼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반중 연합 전선으로 점진적 쿼드 가입을 공약한 윤 당선인이 쿼드 가입국과 연쇄 통화를 진행하며 가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확실한 연대에 의해서 그런 글로벌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한국도 거기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5월 취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당선인 측은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쿼드 가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미 쿼드 참여국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더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 계속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예정됐던 미국과 EU의 우선 특사를 파견하는 방침은 철회했고, 파견 일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특사 파견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새 대통령이 일할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 아니면 외교부 청사 둘 중 한 곳으로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 인수위원들이 오늘 현장 방문도 할 예정인데 민주당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집무실 후보가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 두 곳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윤 당선인과 청와대 개혁 TF 등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5시 45분부터 1시간 15분간 회의를 했는데 참석자 간 찬반 의견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에 속도를 내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을 추진했던 광화문까지는 이해하지만 국방부 청사는 국민과 소통 목적에 맞느냐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지금 도치된 것 같아요. 왜 집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느냐. 국민과의 소통 또 어떤 그런 거의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국방부로 가겠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꼭 청나라,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고,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쓰면 안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또 다른 도심 속 구중궁궐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조급하면 안 된다는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의 업무에 혹시 차질이 생길 점을 감안해서 저는 국방부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시간에 대한 완급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부와 국민 여론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인데 최종 결론은 이번 주말쯤 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뒤 양측이 인사권 문제로 본격적인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나 상임 선관위원, 감사위원 자리 등이 직접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례 없는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연기. 추정되는 핵심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입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 6월 지방선거를 관리할 선관위 상임위원, 핵심 사정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의 인선 문제로 후폭풍은 거셉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것이고 왈가왈부가 옳지 않다며 불쾌감을 나타냈고 5월 9일까지가 임기인데 그럼 인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상식 밖의 이야기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 등을 회동 전에 공개적으로 압박했던 건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단히 무리한 이 요구가 있었고 마치 점령군 행세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불발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개인 의견이었다며 임기 한 달여 남은 현 정권의 공공기관 인사가 오만한 남용이라고 날세웠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낡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측과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율은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새지만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을 2주 앞두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임명하면서 이명박 당선인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양측의 물밑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첫 회동은 이르면 다음 주 초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과거 인수위에 참여했던 원로 정치인은 이번 인수위를 어떻게 볼까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자료가 파기되기 전에 인수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안보 정책의 재수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자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이번 인수위 방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문건을 파기하게 두지 말고 인수위 테이블에 가져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직 대북 접촉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뭐 이런 것만 목매여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 하는 것을 그 정보를 알아야만 되거든요. 전쟁이 없으려면 상대 의지를 먼저 꺾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했는데 그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오찬 취소를 두고선 결국 인사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물러갈 대통령이 앞으로 2년, 3년, 4년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임명을 하고 물러가겠다. 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는 나라야 이게.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제왕적 사고방식이야. 김 전 의장은 과거 고위직 임명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 신경전도 겪었던 만큼 반복은 적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임해야 앞으로의 국정이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이라는 생각으로 가질 정도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를 적어도 한 번은 주관을 해야 돼. 인수위 내부에서 또 당선인 비서실, 인수위 따로 놀면은 이건 아주 큰일 나요. 인수위의 연장선인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새 인물에 연연해하지 말고 인성과 능력, 미래 지향성을 봐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커지자 윤호중 위원장이 어제 소속 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비대위 구성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한 윤 위원장은 곧 자신의 거취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는 당내 재선 의원들과 오후에는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로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물론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와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서도 비대위 회의론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원내대표로서 지도부에 있던 윤 위원장의 사퇴 요구와 시간이 지났으니 현실적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놓으며 2시간씩 토론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던 건 잘못이라 인정하고 자신의 거취는 조속히 정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정치권에선 비대위 체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당내 권력 경쟁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 비주류였지만 대선 후보로 역대 최소 표차로 패한 이재명계와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계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거란 관측입니다. 차기 원내대표 유력 주자도 친문계 박광온 의원과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장 출신인 신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으로 다음 주 진행될 원내대표 선거가 전국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를 두고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다가올 지방선거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겁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두고 열린 중앙회의에 참석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회의에서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드린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던 김세환 사무총장이 면직 처리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온 노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표명에 대해서 입장 정리하신 게 있을까요? 다만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두 번째로 직원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기 위해 조직 쇄신, 마지막으로는 투표 관리 인력 확보 등 지방선거 준비입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노정희 선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사퇴를 요구합니다.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맞는지, 무사 아니란 태도로 세금만 축내는 철밥통 조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SNS에 한 번 실수면 족하니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촉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는데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주방 환기구를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빌라 건물 앞에 멈춥니다. 잠시 뒤 경찰이 건물에서 한 여성을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태웁니다. 뒤이어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경찰차 세대 봉고차에다가 10분에서 나와봤더니 경찰들 위로 올라가고 그때 불안하다 싶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여성 A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체포 당시 A씨는 특별한 저항은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집주인과 집수리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거동을 못하는 장애인 3형제와 매형 부부, 이렇게 5명이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새까맣게 탄 집 안에서는 장애인 3형제와 70대 매형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도착하자 소화기를 든 주민들이 보이고 화재 현장은 이미 시뻘건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그젯밤 10시 50분쯤 전북 김제안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주택입니다. 내부는 보시는 것처럼 새카맣게 탔는데요. 불은 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로 70대 황모 씨와 황 씨의 처남 3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처남 3명은 모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장애인데 여기 바깥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분도 이 디스크 수술 잘못해가지고 아예 거동 못했어요. 황 씨의 아내, 그러니까 장애인 3형제의 누나는 불이 번지기 전에 몸을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신변을 비관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스는 폭발이 더 커야 되고 들어가신 분이 상처가 생겨야 되는데 그 상처 같은 거 없는 거 봐서 유류성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숨진 장애인 3형제 등 가족 5명은 월 170만 원이 수익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빈곤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아버지 뻘의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6일 밤 20대 여성이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60대 남성이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한 시민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공개한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경찰에 이른바 백이 있다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결국 남성의 머리에선 피가 흐르는데 여성은 말리는 남성에게 더럽다며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여성은 승강장에 내린 후에도 자신을 제지하려는 다른 이용객의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기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사용한 마스크를 5만 원에 팔겠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집에서 쉬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지만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오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엔 치료비와 손실보상금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하니 모두의 건강을 위해 유의해야겠습니다. 대만 타이페이의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타이페이의 한 지하철역. 천천히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합니다. 그 바람에 줄지어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이용객들이 아래쪽으로 모두 밀려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사측은 사과 성명을 냈고 정비업체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에스컬레이터의 부품이 무려 20년이나 사용한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비용을 아끼려다 사고를 막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개전일인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지난 17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58명을 포함해 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민은 어린이 140만 명을 포함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개전 이후 지금까지 7,000명 넘게 숨졌다고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정상통화를 갖습니다. 4개월 만에 양측의 정상통화로 우크라이나전과 북한의 ICBM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화상 회담 이후 4개월 만입니다. We have a responsibility to the world as well as to our people. It's why we believe, and you and I have talked about this, all countries have to play by the same rules of the road. 中美应该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간 경쟁 관리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 이후 미중 정상 간 첫 직접 소통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중재역을 주문하고 중국의 러시아 지원 움직임에는 경고를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시험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 주석은 제재 완화와 대화 우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 정상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 통화를 갖고 극한 대립을 피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겠지만 의제 자체에 대한 견해차가 너무 커서 합의나 문제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멕시코의 광장 아래에서 미스터리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불가사의한 불가사리도 다수 발굴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500년 전 아즈텍 왕국 시절 재단이 발견됐습니다. 특이하게도 164마리나 되는 불가사리가 재단을 뒤덮고 있었는데요. 단일 유적에서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가 발견된 건 처음. 학자들은 제규어를 숭배한 아즈텍의 전쟁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규어의 무늬와 불가사리의 피부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옛 아즈텍 왕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의 폐허 위에 세워진 멕시코시티. 그러다 보니 땅만 파타하면 이렇게 대규모 유적지가 발굴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나 대신 내 아바타가 출근을 해줬으면 이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머지않아 그게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네요. 작은 로봇이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인사합니다. 이 로봇, 특수 장비를 입은 사람의 동작은 물론 말까지 똑같이 따라하고요. 로봇을 통해 촉감과 무게감까지 느낄 수 있어서 섬세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영화 속 아바타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나 대신 먼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곳의 풍경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구진의 목표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다른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네요. 돈으로 혼쭐낸다. 요즘 말로 돈줄이라고 하죠. 여기 멋진 마인드 덕에 호되게 돈줄 나고 있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미국 위스콘신의 한 식당. 이 큰 식당에 사장을 포함해 4명이 요리에 접게까지 하려니 늘 분주합니다. 그런데 바빠야 할 일요일, 사장은 돌연 손님들을 내보내고 식당 문을 닫았는데요. 직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손님들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단 속상했을 직원을 챙기는 게 먼저였다는 사장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에 매출 걱정을 덜게 됐는데요.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식당에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겠지만 중소,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상생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무사고 차량이란 중고차 업체의 말을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파손된 차량이라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중고차 가격을 보고 갔더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판매자가 정보를 독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요구해온 반면 중소 중고차 업체는 영세업자들이 몰락하고 차 가격만 올라갈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3년을 끌어온 이 논란은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을 소상공인만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커 영세하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이미 선언한 바 있고 한국 GM과 르노 삼성 등 다른 완성차 업체도 본격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소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아침에, 제주는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까지 동해안과 제주에 최고 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은 내일 밤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은 최고 8cm,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 곳곳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차량 이용 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6.8도, 대전 5.9도, 부산은 7.8도로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1도, 대구 9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